안녕하세요. 저는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돌싱녀입니다. 나이가 들면 불륜이 흔하다는 말도 들어봤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최소한 제 주변에선 그런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불륜이니 막장이니 다 딴 세상 이야기로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결혼 당시 제가 그 막장 이야기의 당사자가 되었고 그 심정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지옥 같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했거든요. 한 사람은 남편, 또 한 사람은 고등학교 친구. 정말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에 염증이 생길 정도로 그 배신감은 지독하게 고통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왜냐고요? 저에게 배신을 했던 그 인간들에게 조금이나마 통쾌한 한 방을 선사했거든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취미활동으로 다니던 트레킹 동호회에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증권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능력 있고 외모도 훤칠하고 성격도 다정다감했죠. 저하고는 6살 차이였습니다. 저희는 서로 호감을 느꼈고 2년 정도 사귀게 되었어요. 그 남자와 만날 때 제 친구들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준 적도 있는데 너무 괜찮은 남자 같다며 다들 잘 만나보라고 해줬죠. 단 한 명, 김선아만 빼고요. 저에겐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친구 무리가 있었어요. 여자 4에 남자 2이었는데 선아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친구다 보니 다들 친하긴 하지만 선아랑은 성격이 좀 달라서 잘 부딪히기도 했어요. 그렇다 보니 다 같이는 만나도 개인적으로 자주 보는 사이는 아니었죠. 하여튼 다른 친구들은 제 남친이 외모나 직업, 집안 다 좋을 것 같다고 해주는데 선아 걔만 꼬투리를 자꾸 잡았습니다. 나이가 6살이나 차이나? 어쩐지 같이 사진 찍은 거 보니까 확 늙어 보이긴 하더라. 라고 하질 않나 증권사에서 근무를 한다니까. 증권사? 뭐 주식쟁이 같은 거네? 라고 비꼰 적도 있었죠. 뭐가 저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건가. 저도 마음이 좀 상했는데 다른 친구 말로는 선아가 부러워서 일부러 그런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저는 그 남자와 잘 만나오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정한 남편과 점잖으신 시부모님, 또 시부모님은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많으셨어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결혼 선물로 중형차 한 대를 선물로 주시기도 했고요. 행복하고 남부러울 것 없는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와 남편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남편이나 시부모님이 워낙 아이를 좋아하니까 이왕이면 빨리 아이를 낳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싶었는데 결혼한 지 3년이 다 되어갈 때까지도 아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도 다낭성이라 임신이 조금 어렵다고 했고 남편 역시 정자 운동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자연 임신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둘 다 아이를 원했기 때문에 저희는 인공수정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가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인공수정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아이만 생기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센터도 다니고 노력했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했고 친구들은 힘내라며 곧 예쁜 아기가 찾아올 거라고 응원해줬어요. 하지만 선아만 또다시 빈정거리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 자연적으로 임신이 안 된다는 건데 그렇게 억지로까지 아이를 만든다고? 저는 그 말이 너무 섭섭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얼마나 원하는지 알면서 친구라는 게 어떻게 저렇게 말하나 싶었죠. 저는 그 일로 선아랑 작은 말다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예민하고 기분 안 좋은데 그맘때쯤 유독 남편하고도 자주 부딪히게 되었어요.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아이도 안 생기고 병원에 가는 일이 잦아지면서
부쩍 저에게 짜증을 많이 내고 말도 함부로 잘하더라고요. 안 그랬던 사람이 그러니 너무 섭섭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던 것이었죠. 남편이 아파트 계단에서 수상한 전화를 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됐고 핸드폰을 뒤져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웬 여자랑 문자로 대화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보고 싶다느니 사랑한다느니 또 언제 올 거냐느니. 애정은 물론 성적인 의미도 가득한 대화를 오랫동안 주고받았더라고요. 그때의 배신감이란 사랑꾼인 척 나밖에 모르는 척은 다 해놓고 뒤에서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뇨.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상대방 여자의 번호가 아무래도 낯이 익은 거예요. 설마 하면서 그 번호를 제 폰에 입력해봤더니 그 번호의 주인은 바로 제 친구 김선아였습니다. 번호를 입력하고 제 친구 이름이 뜨자 저는 한참이나 얼어붙었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것 같았거든요. 외간 여자도 아니고 내 친구랑? 머리가 아찔해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둘의 대화를 살펴보는데 김선아가 한다는 소리가 우리 꼬물이가 뱃속에서 어쩌고 저쩌고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람도 충격인데 임신까지 했다니 저는 미친 사람처럼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우게 되었죠. 그리고 그 대화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뱃속에 꼬물이라니? 이게 무슨 개소리야? 내가 지금 본 게 맞아? 내 친구 김선아랑 바람피고 얘는 당신 애까지 임신했어? 남편은 처음엔 놀라더니 곧 고개를 푹 숙이고 시인하더라고요. 맞아. 내 애 임신했어. 저는 남편의 싸대기를 2대나 날렸습니다. 그럼에도 화는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미칠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언제부터냐고 하니까 만난 지는 6개월밖에 안 됐다고 했습니다. 전에 제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을 때 저 포함해서 배우자가 있는 친구들은 배우자도 함께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 눈이 맞았다는 겁니다. 남편 말로는 화장실 가는데 선아가 따라와서 번호 달라 하고 유혹을 했다고 했습니다. 남편 놈도 거기에 좋다쿠나 넘어갔고요. 프리랜서 모델로 일하는 늘씬하고 예쁜 선아가 유혹을 하니 남편 놈도 얼씨구나 한 거였죠. 그날 정말 개싸움에 가까운 부부싸움을 했고 다음날 새벽 선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선아가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쌍욕을 퍼부었어요. 남의 남편이랑 그러고 싶냐고요. 하지만 선아는 저한테 미안한 구석도 없이 태연하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선아네 집으로 가게 됐어요. 정말 머리끄덩이라도 다 뽑아놓을 생각으로요. 하지만 선아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문자로 자기 임신한 지 4개월 차라고 저보고 되려 헤어져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연달아 보낸 문자가 네가 못 가진 홍석 씨 아기 나는 한 번에 가졌어. 홍석 씨랑 내가 인연이라는 뜻 같아. 너한텐 미안하지만 이렇게 된 마당에 좋게 물러나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더군요. 그걸 보는데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저는 선아 집 앞에서 몇십 분 동안이나 악을 지르며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정말 미친년처럼요.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이 사실을 다 알렸죠. 친구들도 기함하면서 선아를 욕하더라고요.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부터 남편은 도리어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선아에게 홀딱 빠져 있었고 또 선아가 자기 아이를 가졌으니 어쩔 수 없다는 태도였죠. 이 일은 시부모님까지 알게 됐는데 아무리 저에게 잘 대해주셨어도 결국 결정적일 땐 남편 부모님일 뿐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 보고 화도 내셨고 김선아한테도 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김선아의 배가 불러오면서 또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것을 아시게 되자 시부모님도 점차 태도를 바꾸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저에게 위자료는 섭섭치 않게 줄 테니 이혼해달라 하셨고요.
결국 김선아에겐 아이가 있고 나는 아이가 없으니 저보고 물러나 달라는 거였죠. 그때의 제 기분은 한마디로 딱 죽고 싶었습니다. 행복하고 든든했던 나의 가족은 다 허상이었고 제 편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지금 그냥 이혼해주면 결혼할 때 줬던 차도 그냥 제가 가지고 위자료도 법적인 위자료 말고 따로 섭섭치 않게 챙겨주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 소리를 듣고도 난리를 쳤어요. 돈 줄 테니 받고 꺼지라는 뜻이냐면서요. 저는 죽어도 이혼해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러든지 말든지 김선아 뱃속에 애는 커갔고 결국 출산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맘때 집에 거의 안 들어왔었어요. 아마 선아네 집에서 살았겠죠. 선아는 출산 후 카톡 프로필 사진에 출생한 아이 사진도 올려놓더라고요. 참 뻔뻔하고도 철면피였죠. 저는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그쯤 되니 친정 부모님도 그냥 이혼해주고 말라고 하셨어요. 제가 말라 죽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결국 저는 시부모님이 주신다고 한 위자료를 받기로 하고 이혼을 해주었습니다. 더 버티다간 제가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이혼 후 1년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원래 하던 사파 그리는 일을 계속했어요. 이혼과 배신의 상처는 여전했고 그것들만 떠올리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분통이 터졌지만 제 마음을 달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불공평하게도 그것들은 아주 잘 먹고 잘 살더라고요. 김선아는 친구들에겐 손절당했지만 그러든가 말든가 보란듯이 아들 돌잔치도 했었고 아들 사진도 SNS에 올리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사진들을 보게 되면 참 비참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 하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희 무리 친구들 중에 조연준이라는 남자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연준이가 갑자기 저에게 할 얘기가 있으니 술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연준이와 따로 만나게 되었어요. 요즘 잘 지내? 친구들 모임에도 잘 안 나오고. 내 꼬라지가 이래서 누구 만나기가 싫으네. 네 꼬라지가 어때서? 남편 놈이랑 친구년이랑 바람나서 애까지 낳고 희희낙낙 하잖아. 그거 지켜보면서 나는 말라 죽어가고 있지 뭐. 떨쳐보려고 해도 너무 열받아. 제 말에 연준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하더라고요. 저기 미진아. 왜? 이 얘기를 너한테 할까 말까 참 고민 많이 했거든. 뭔데? 확실한 건 아니고 내 짐작인데 말이야. 연준이는 또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선아 아들 있지. 아무래도 내 애 같아.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마시고 있던 맥주를 그대로 뿜을 뻔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으니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실은 나 선아랑 한 번씩 자던 사이였거든. 뭐라고? 그 말도 충격이었습니다. 연준이와 선아가 그런 사이였다는 건 금시초문이었으니까요. 둘이 사귀었단 말이야? 사귄 건 아니고 그냥 한 번씩 그랬어. 서로 잘 맞아서. 그런데 실은 너랑 선아 그 일 있기 전에 선아가 나한테 그랬거든. 자기가 생리를 안 한다고.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같이 한번 가보자고 했어. 솔직히 만약 선아가 내 애를 임신했으면 난 내가 책임질 생각도 있었거든. 근데 그 후에 한동안 연락이 안 되더라고. 나도 걱정돼서 찾아갔는데 지 말론 임신 아니래. 그냥 생리불순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 근데 그 일 있고 얼마 안 있어서 너랑 그 사단이 난 거야. 네 전 남편 애를 가졌다는 거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시기가 좀 이상하더라고. 게다가 뭐 선아가 낳은 아들 말이야. 사진을 봤는데 나 어릴 때랑 너무 비슷해. 볼수록 내 애 같단 말이지.
근데 만약 김선아가 내은데도 속이고 네 전남편이랑 결혼까지 한 거면 내 입장에서도 진짜 어이없는 일이잖아. 내 새끼 아니야 결국. 연준이가 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선아의 아이가 전남편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니까요. 근데 뭐 증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내 직감이긴 한데 만약 내 애가 맞다면 나도 이건 그냥 못 넘어가는 일 아니냐? 연준이의 말에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하긴 했습니다. 전 남편과 제가 임신이 안 된 건 제 문제도 있지만 남편의 정자 운동성이 너무 떨어지는 이유도 있다고 했거든요. 한마디로 남편도 자연 임신이 쉽지는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창 남편이랑 싸울 때 진실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남편 말로는 선아와 딱 한 번 잤는데 그게 임신이 됐다고 했거든요. 전 남편도 자연 임신이 어려운 몸 상태인데 어떻게 선아랑은 한 번에 임신이 됐을까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게다가 연준이의 말을 듣고 김선아 SNS에 들어가서 다시 아들 사진을 곰곰이 봤는데 정말 그 아들 얼굴이 전 남편 얼굴이 아니라 연준이랑 엄청 닮은 겁니다. 아무리 아기라고 해도 부모를 닮은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차라리 연준이랑 부자 사이라고 하면 믿을 정도로 연준이랑 닮았더라고요. 진짜 너랑 닮았네. 내가 아무리 봐도 그렇다니까. 연준이는 자기 애라는 게 확인만 되면 자기도 가만히 있을 순 없다고 했는데 확인할 길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결국 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솔직히 연준이의 애가 아니라고 해도 저도 너무 악에 받쳐서 분탕질이라도 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거든요. 전화를 걸자 한참의 신호 끝에 어머님이 전화를 받으셨어요. 네가 어쩐 일이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잘 지낸다. 근데 무슨 일이야? 뭐 이제 안부 전화할 사이는 아니잖아. 그렇죠. 제가 어머님 며느리도 아니고 근데 꼭 드려야 될 말이 있어서요. 뭔데? 홍석 씨 아들 이름이 혜성이라고 했죠. 제 입에서 손자 이름이 나오니 어머님은 경계하시는 듯 한참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누굴 좀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가 혜성이가 아무래도 자기 애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너 미쳤니? 어머님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발끈해서 화부터 내셨어요. 애지중지 1년 넘게 잘 키워온 손자가 남의 씨라고 하니 화가 나신 거겠죠.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애초에 홍석 씨랑 김선아 무슨 사이였는지 까먹은 거 아니시죠? 그 두 사람 불륜이에요. 김선아가 낳은 아이, 밖에서 가진 아이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친아빠인 것 같다는 남자가 나타난 거고요. 그게 누군데? 그게 누군지보다 혜성이가 진짜 홍석 씨 아이인지 먼저 확인하시는 게 순서 아닐까요? 예, 너 진짜 웃기는 애다. 그래, 홍석이가 바람 펴서 너랑 이혼한 건 미안해.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고 너도 위자료 명목으로 돈 받을 만큼 받았잖아. 근데 어딜 이제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분탕질 하려는 거야. 너 혜성이가 우리 홍석이에 맞으면 지금 한 말 어떻게 책임질 건데? 이혼까지 당했는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책임을 더 지나요? 저는 다만 어머님이나 홍석 씨가 엄한 남의 자식 키우는 일은 없어야 되니 미리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확인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검사했는데 홍석 씨 애라면 지금처럼 잘 키우세요. 하지만 만에 하나 아니라면요? 얘 좀 봐! 어머님은 발끈하셨지만 느껴졌습니다. 분명 제 말에 어머님에게도 의심의 씨앗이 생겼겠죠. 어쨌든 저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전한 거고요. 확인해 보시는 건 알아서 해보세요. 그럼 이만 끊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기든 아니든 최소한 흙탕물은 만들어야겠더라고요. 불륜으로 맺어진 관계에서 이 정도 일은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전화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선아가 하루아침에 SNS에 올렸던 아이 사진이며 가족 사진을 싹 다 내리고 비공개를 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뭔가 터졌구나 생각했죠. 아니나 다를까 김선아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받자마자 악다구니를 쓰더라고요. 야, 이 미친년아! 네가 그랬다며? 혜성이 홍석 씨 아니라고! 그 순간 저는 확실하게 느꼈죠. 아, 진짜 그 아들이 제 전남편 애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요. 저는 코웃음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검사했어? 결과 나왔니? 뭐래? 홍석 씨 애 맞아? 야! 너 진짜 미쳤어? 내가 미쳤냐고?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친구 남편 뺏어서 임신까지 해놓은 년이 나보고 미쳤냐니. 진짜 코미디다. 야, 결과 좀 얘기해줘. 네 아들 누구예요? 야! 이용석 아들 아니지? 제 말에 선아는 씩씩대면서 대답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너 진짜 가만 안 둬. 너 진짜 가만 안 둬. 놀고 있네. 너 진짜 간두크다. 딴 남자애 임신해놓고 그걸 이용석이라고 속여? 그러면서 친구 가정 파탄 내고 나야말로 너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보살이라서 여태껏 참고 있었는 줄 알아? 제가 더 악다구니를 쓰자 선아는 씩씩대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 건너서 들어보니 어머님은 따로 검사를 했던 것 같고 정말 그 아들은 전 남편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 사실을 전부 알게 된 연준이는 진짜 자기 애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선아가 전 남편과 이혼 후 바로 잠수를 타버리는 바람에 아직도 선아를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고요. 전 남편이 또다시 이혼을 하게 된 것을 알고 솔직히 너무 통쾌하고 속 시원했습니다. 이혼 후 내내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될까 괴로웠었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말할 수 없이 속 시원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마냥 내 남편, 내 자리를 뺏은 친구에 대한 원망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가 유혹했다고 기다렸다는 듯 홀랑 넘어가 버린 남편놈이 더 원망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이혼하고 보니 그런 놈이랑은 헤어진 게 차라리 잘 됐다 싶어요. 꼭 제 친구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저를 배신할 만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능력 있고 멋진 남편과 재력 있는 시댁.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았지만 이렇게 되고 보니 다 부질없다 싶습니다. 그런 허울 좋은 것들이 이혼하고 보니 제 것도 아니었고요. 이혼을 계기로 제 스스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려 합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그만큼 한층 성숙해졌다고 생각하며 꿋꿋하게 잘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꽃을 좋아하며 살았습니다. 계절의 순리를 따라 정직하게 피어나고 조건 없이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내어주는 꽃처럼 살고 싶었죠. 그러다 제 인생에 나타난 화려한 꽃 같았던 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꽃의 뿌리에는 끔찍한 독이 숨겨져 있었고 그 독은 저를 좀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전 너무 늦게 알아차렸던 것 같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 없이 다정하고 유능했던 그 사람의 가면 뒤에 어떤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게 된 제가 그 대가로 무엇을 되돌려 주었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꽃과 식물을 유난히 좋아했어요. 친구들은 연예인 좋아하고 아기자기한 거 좋아할 때 저는 꽃하고 식물에 관심이 정말 많았던 좀 특이한 아이였죠. 공부는 뒷전이었고 원예 잡지를 중고로 잔뜩 사서 보고 원예 관련 내용 스크랩하고 밖에서 놀 때도 드레핀 꽃으로 작은 꽃다발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여러 꽃의 종류와 꽃말을 외우고 저만의 방식으로 꽃꽂이를 상상하며 놀기도 했습니다. 공부는 뒷전이었으니 성적은 당연히 좋지 않았습니다. 꽃 말고는 다른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던 결과였죠. 결국 대충 성적에 맞춰 지방대를 갔는데요. 대신 회계학과를 갔습니다. 회계학과는 엄마가 갔으면 좋겠다고 하셨던 때예요. 그동안 공부도 잘 못하고 실망스러운 딸이었는데 이것조차 안 하면 제가 진짜 나쁜 자식이 될 것 같은 생각에 어거지로 들어갔던 것 같고 또 꾸역꾸역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자격증 덕분에 꽤 좋은 회사에 취업하긴 했어요. 그때만큼 부모님이 행복해하신 걸 본 적이 없을 정도니 저도 좋았고 또 일단 먹고 살 길이 생겼으니 만족했습니다. 좀 일찍 취업을 했고 일은 나름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꽃이나 원예는 취미활동으로만 남겨두기로 했고요. 그렇게 그 회사에서 4년쯤 일했더니 일 잘한다는 얘기도 좀 듣고 남들보다 조금 빨리 승진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회사 사람들이 들어와 섞이면서 오는 혼란이 꽤 컸고 한동안은 어수선했죠. 그런데 그 와중에 그 남자 최진우를 만났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 남자에게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동갑인데다 제가 여자다 보니 당연히 자기보다 사회생활을 덜 했을 거고 능력도 별로 없을 거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저를 대하는 게 보였거든요. 성격 자체가 남한테 가르치길 좋아하는 것 같았기에 썩 좋은 인상은 아니었는데 조금 같이 지내보니 또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성격이더라고요. 그리고 굳이 잘난 척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나름 객관적으로도 꽤 잘난 사람이었구나 싶기도 한 겁니다. 학교도 유명한 명문대였고 심지어 그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격증도 많았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집안도 꽤 괜찮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자기 분야가 아닌데 법 같은 것도 아는 게 많고 책도 정말 많이 읽어서 모르는 분야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랑은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업무상 협의할 일이 종종 있다 보니 만나서 얘기를 나누곤 했는데요. 대화를 할수록 확실히 아는 게 많고 똑똑한 사람이구나 싶긴 하더라고요. 그렇긴 해도 별로 친하진 않았는데 회사 합병 후 반년 정도 있었을 때 전체 회식을 계기로 부쩍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마주 앉게 되었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어쩌다 보니 꽃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꽃에서도 아는 게 많더라고요. 요즘 파란색 장미가 인기던데 원래 자연에는 파란 장미 유전자가 없는 거 알아요? 과학자들이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든 건데 꽃말도 원래는 불가능이었는데 지금은 기적으로 바뀌었대요. 꽃이라는 게 그 시대의 문화와 기술을 담아서 새로운 의미로 피어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은 꽃에 돈 쓴다고 하면 사치라고 생각하는데 전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순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그 남자에 대한 호감도 확 올라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겉만 번드르르 하고 유치한 얘기지만 그때의 저는 그 남자에게 푹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며 친해졌고 그날을 계기로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년을 연애한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저는 그 회사에 계속 있었지만 남친은 회사를 3번이나 옮겼습니다. 더 나은 커리어를 위해 옮기는 거라고 하고 어딜 가도 만족하지 않더라고요.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정말 강한 사람이다 보니 마음에 드는 회사가 잘 없었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나마 한 회사에 입사한 지 4달 정도 됐을 때 결혼은 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건 물론 짧게 다니긴 했지만 그래도 회사 생활을 계속했는데도 결혼식장에 전 직장 동료들은 물론 현 직장 동료들도 거의 안 온 거예요. 지인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신랑 쪽은 한 6명 정도 있었고 그에 반해 저는 하객이 너무 많다고 제 하객이 신랑 쪽으로 가서 사진을 찍어야 했습니다. 별일 아닌데도 남편 딴에는 기분 상하고 자존심이 상했는지 나중에 결혼 사진 고를 때 앨범에서 그 사진을 빼자고까지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 남편이 회사를 계속 옮기는 것도 인간관계가 엉망이라서 그런 이유가 컸습니다. 공교롭게 전 남편이 옮긴 회사 중 하나에 제 친구가 근무를 했는데요. 그 친구는 제 결혼식에 와서 제 남편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저 남자랑 결혼하는 건지 몰랐다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회사에서 평판이 너무 안 좋았다고 허풍기도 심해서 허언증이라고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풀리기도 심하고 허풍도 심하고 말이 앞뒤가 안 맞아서 회사에서도 말이 많았대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저는 남편이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남편은 허풍쟁이에 자신을 지나치게 떠벌리는 인간일 뿐이었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내가 좋아서 선택한 사람이니 남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안 쓰겠다는 의지가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정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시댁의 실체가 여실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셨다던 시아버지는 다른 여자랑 눈이 맞아 도망가다가 차 사고로 내연녀와 함께 비명 행사하신 거였는데요. 물론 결혼 전에는 남편이 말을 안 하니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고 결혼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시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신 거고 어머님 혼자 남편과 시누이를 키우셨다고 하는데요. 어머님은 아들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 집착이 엄청난 분이었습니다. 그 시골에서 공부 잘해서 명문대를 간 아들이었다 보니 그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죠. 심지어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라는 말을 직접 입 밖으로 하시는 분일 정도였습니다. 그 잘난 아들이 성격이 이상해서 한 회사에 1년 이상 다니지를 못하는 부적응자라는 걸 모르시는지 그저 자기 아들이 최고라고 하시는 분이었죠. 저는 그래도 결혼했으니 남편이 이제 좀 마음가짐이 달라지겠거니 했는데 제 어리석은 착각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딱 4개월 만에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더라고요.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겠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놈의 배터리 한 번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서 방전은커녕 충전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재충전이란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하튼 남편이 집에 들어앉으니 제가 전적으로 돈을 더 벌어야 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저까지도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퇴직을 해야 했습니다. 회사 사정 때문에 정리해고를 당한 거죠. 저라도 빨리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결혼 초부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인생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우연과 기회의 연속이란 말이 맞나 봐요. 그맘때 공교롭게 친구 하나가 연락을 했더라고요. 하영아, 좀 뜬금없긴 한데 너 내 사업 인수하지 않을래?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네 사업을 어떻게 인수해? 나 직원 하나 두고 꽃 전기 배달 서비스 사업 하거든. 아직 구독자 수가 엄청 많은 건 아니라서 직원 하나도 일주일에 3일 파트타임으로 쓰고 있긴 해. 내가 하는 일은 새벽마다 꽃시장 가서 구독자들에게 보낼 싱싱한 꽃들을 떼우고 날짜에 맞춰 보내주는 건데 작게 시작하긴 해도 계속 매출 늘고 있고 수입 괜찮거든. 너도 꽃 엄청 좋아했잖아. 네가 해보면 잘할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네가 계속 안 하고? 우리 남편 해외지사로 발령났거든. 3달 안에 다 정리하고 인도네시아로 넘어가야 할 판이야. 조금 안정되나 싶었는데 다 접고 인도네시아 가야 하니 내 속이 아니다. 그런데 네가 맡아서 해주면 나는 너무 좋을 것 같아. 아니, 그래도 나는 그런 거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한 달 동안 나한테 바짝 인수인계 받아.
초기 자본금 필요 없이 그냥 운영해. 대신 3개월 뒤에 내가 인도네시아 간 이후부터 연말까지 매달 총 이익의 15%를 1년간 나눠주고 그 다음부터는 3년간 매달 이익의 10%를 나눠주는 조건으로 그 다음에는 네가 알아서 하고. 사실 혹하는 얘기였습니다. 초기 자본금도 필요 없고 친구가 구축해둔 사업 라인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저도 마침 일도 해야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꽃에 관한 일이다 보니 관심도 생기더군요. 그렇게 얼떨결에 친구가 하던 꽃 전기 배달 서비스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남편은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비웃으며 저를 무시했어요. 사업은 아무나 하냐? 쫄딱 망해서 집에 손에 끼치면 알아서 메꿔 넣어라. 는 소리까지 서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는 저의 새로운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단순히 취미로만 꽃이나 식물에 관심만 많은 게 아니라 사업적으로도 나름 수완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에 친구에게 넘겨받았을 때는 한 달에 내 월급 개념으로 100만 원 정도만 나와도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됐는데 사업한 지 6개월 만에 400% 넘는 성장을 이뤘거든요. 게다가 갑자기 유입되는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파트타임 1명이었던 직원을 5명이나 더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빠르게 성장하니 조금 두렵기도 했지만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너무 재밌어지고 일이라는 게 이렇게 재밌는지 처음 깨달을 정도였죠. 남편은 백수가 되어 늦게 퇴근하는 저를 흘겨보는 날이 잦아졌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에 미쳐서 또 너무 일이 재밌어서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남편의 투덜거림도 심해졌고 저도 듣다 지겹고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러지 말고 우리 회사 나와서 일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어요. 집에서 자꾸 할 일 없이 있고 궁시렁대니 저희 회사라도 나오라 그거였죠. 그런데 남편은 제 말에 대뜸 마케팅 이사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마케팅 관련해서 동영상 보고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도 했다면서요. 한숨이 나왔지만 어쩌겠어요. 저는 알겠으니 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작은 회사에 직함은 크게 중요치 않았고 어쨌든 나와서 일이라도 돕는 게 나은 상황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남편도 저희 회사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고 남편과 가까이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제야 남편의 본 모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의 말들이 그냥 잘난 척이나 사소한 거짓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허언증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것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그 일로 몇 번 저랑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아니 뻔하게 제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사장으로 앉아있는데 직원들한테 자기가 실질적인 사장이라느니 자기한테 잘 보여야 이 회사에서 오래오래 일할 수 있을 거라느니 그런 얘기까지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일로 많이 싸웠고 남편에게 경고도 했는데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지 계속 그런 식으로 헛짓거리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다 아주 대대적인 사고가 터졌습니다. 사업 확장 때문에 새로 계약한 하회 농장이 있는데 그 농장 쪽에도 자기가 이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라고 말하고 쓸데없는 계약까지 구두 약속을 하는 바람에 저희 쪽에서 몹시 곤란해진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죠. 한마디로 신뢰도 잃고 업계 내에서 소문도 이상하게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펄펄 뛰면서 이딴 식으로 할 거면 당장 회사 그만두라고 지금 회사에 끼친 손해가 얼마인 줄 아냐고 있는 대로 퍼부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조금 기가 죽었고 좀 쥐죽은 듯이 지내는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사소하게 남편의 허언증은 계속되었고 저는 그때마다 남편 입단속을 하느라 2배로 에너지가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쯤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바로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가 허리도 안 좋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혼자 못 살겠다고 하신 거였습니다.
남편은 하나밖에 없는 엄마 그렇게 살게 할 수 없다며 저한테 엄마 모시고 오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펄쩍 뛰었습니다. 어머님을 그나마 1년에 두세 번 만나고 전화통화만 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모시고 살면 절대 못 살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어머님이 얼마나 아들 자부심이 크고 남존여비 사상이 강하신 분인지 어머님이랑 통화만 해도 위가 꼬이고 속이 답답할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랑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허리도 다쳤고 거동이 너무 불편한 상황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당분간만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죠. 계속 모시고 살 순 없고 어머님을 좀 더 잘 케어할 수 있는 괜찮은 요양시설을 찾게 되면 바로 거기로 어머님을 보낸다는 거였습니다. 어차피 저도 일을 해야 되고 남편도 그렇다 보니 집에서 누가 어머님을 돌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괜찮은 요양시설로 어머님을 보내는 게 모두에게 다 편한 일인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당분간이라는 조건을 달고 저희 집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오기로 결정한 그날 남편이 저한테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제가 사장으로 있는 제 회사요. 그 회사 사장이 자기인 것처럼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사장인데 왜 당신이 사장인 것처럼 어머님한테 얘기를 해? 실은 우리 엄마는 그런 줄 알고 있거든. 왜? 당신도 생각해봐. 우리 엄마가 나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알잖아. 근데 내가 당신 밑에서 일한다는 거 얼마가 알면 너무 속상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엄마가 건강도 안 좋은데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나 우리 엄마한테 자랑이자 꿈인 거 알잖아. 그래서 엄마한테 그냥 끝까지 좋은 아들이고 싶어서 그래. 잔뜩 기가 죽은 얼굴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어이없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무슨 심정으로 거짓말을 했는지 알긴 하겠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 일찍 남편을 잃고 아들만 바라보고 사신 분이거든요. 저한테 전화할 때마다 네 남편한테 잘해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게 잔소리하시는 분인데 제가 남편의 상사라는 걸 알리면 뒤집어질 게 뻔했습니다. 저도 편치는 않은 상황일 테고요.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며 간곡하게 부탁했기에 저도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뭐가 그렇게 큰일일까 싶었거든요. 그냥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든 네네 하고 넘어가며 제가 남편 덕 보고 사는 것이냐 그렇게 말을 맞추기로 한 거죠. 그렇게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신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있는 대로 속이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오시자마자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참 팔자도 좋다. 남편 잘 만나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이렇게 좋은 집에 들어와 앉아서 사는구나. 너는 진짜 남편 복 많아서 좋겠다. 남편이 오히려 제 덕 보고 편하게 사는 건데 정반대로 말하시더라고요. 기가 탁 막혔지만 그냥 네 하고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정말 말끝마다 너는 남편 잘 만나서 팔자 좋게 산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 꽃시장에 가서 그날 배송될 꽃들을 직접 컨펌을 하기 때문에 늦어도 새벽 4시에는 회사를 가야 합니다. 꽃을 사입하고 다듬는 건 직원들이 한다고 치지만 그 꽃들을 보고 어떤 조합으로 어떻게 포장해서 보낼지는 제가 다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새벽같이 출근을 하는데 시어머니는 그 새벽에 나가는 저보다는 제가 그렇게 일찍 나가는 바람에 아침밥 얻어먹지 못하는 당신 아들이 더 안쓰러운 모양이더라고요. 저한테 회사 그렇게 일찍 나갈 필요 있냐고, 그렇게 남편 아침밥도 못 차려주고 갈 회사면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으라는 소리까지 하시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어머님께 한마디를 하려고 하면 남편이 쑥 끼어들어서는 엄마, 지영이가 하는 분야는 좀 일찍 나가야 돼서 그래요. 그리고 나는 엄마 밥이 더 맛있어요. 엄마가 그냥 내 밥 좀 챙겨줘. 그렇게 말하고 저한테는 싹싹 비는 겁니다.
엄마 저러는 거 조금만 참아줘. 진짜 미안해. 어? 알겠으니까 빨리 어머님 모실 요양시설이나 알아봐. 그런데 그때 문 밖에서 어머님이 문을 두들기면서 잠깐 나오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나갔더니 어머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 아침밥은 내가 차린다고 치자. 그러면 네 월급 번 것도 나다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해야 될 살림을 내가 대신하고 있지 않니? 이럴 거면 살림한 비용을 달라는 거야. 내가 이 나이에 며느리한테 밥 얻어먹기는커녕 살림하고 밥까지 대령하는데 살림을 시키려면 돈을 내놔야 할 거 아니냐. 너는 다 거저 먹으려고 하니? 그 말에 저는 기가 막혔는데 남편은 자기가 대신 드리겠다며 어머님을 달래고 그 상황을 무마하기 바빴죠. 시어머니는 진짜 말끝마다 저를 무시하고 남편을 치켜 세우고 시시콜콜 저를 남편 덕 봐서 팔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또 그렇게 고분고분 참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할 말 했는데 그래서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더욱 분하고 얄미우셨나 봐요. 그래서인지 더 그런 행동을 일삼으신 거죠. 세탁기에 넣어둔 빨래 중에 제 것만 다 빼서 밖에 쌓아두고 당신 것과 아들 것만 빤다던지 부탁도 하지 않은 제 실크 블라우스를 세탁기에 냅다 놓고 돌려버려 망가뜨린다던지 일부러 저 기분 나쁘게 만들고 물 먹으라는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저도 참고 참았는데 정말 못 참겠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점차 커지면서 눈코 뜰 새도 없고 주말도 명절도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친정 부모님 생신이며 명절을 챙길 수 없는 상황이었죠. 물론 친정 부모님은 당신들 신경 쓰지 말고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무조건 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켠에는 계속 죄송하고 마음에 걸렸어요. 명절 때 못 가니 선물이라도 보내겠다는 생각으로 한우와 엄마 좋아하시는 한과를 미리 사놓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마침 이 근처에 오실 일도 있다고 하셔서 잠깐 들러서 들고 가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꾸러미를 보고 저한테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잘하는 짓이다. 내 아들이 개고생해서 버는 돈인데 지 친정에 쓰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가 보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이거 제가 번 돈으로 저희 부모님 해드리는 거예요. 어머님은 어머님 아들이 번 돈으로 저희 집에서 잘 드시고 잘 계시잖아요. 명절이면 생신도 챙기지 못하는 딸이 이 정도도 못해요? 하여간 넌 한마디도 안 지는구나. 그래, 이렇게 잘난 딸 낳으신 우리 사돈어른들 간만에 만나면 인사나 드려야겠다. 그리고 잠시 후 친정 부모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셨는데 어머님이 있는 대로 텃세를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가정을 꾸려나가느라 얼마나 고생인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여자들도 밖에 나가서 일 좀 한다고 설치고 다니면서 시댁이고 남편이고 우습게 여기네요. 참 문제예요. 저희 엄마가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흘낏 한번 보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창피해서 엄마한테는 자초지종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어리둥절한 얼굴로 보시는 겁니다. 저는 부모님께 다음에 말씀드린다고 한가 세트와 고기를 챙겨드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니 꼽게 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아유, 딸 자식이 준다고 그걸 냉큼 다 가지고 가십니까? 그게 다 사위 등골 뺀 거라는 것만 알고 드세요.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딸이 저희 주려고 챙겨놓은 건데 그걸 왜 사부인께서... 참 염치도 없으시네. 그 부모의 그 딸이지 뭐야.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친정 부모님이 황당한 얼굴로 우뚝 서 계셨고 저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죠. 저는 일단 친정 부모님께 짐을 쥐어 내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아빠 신경 쓰지 마시고 갖고 가서 맛있게 드세요.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부모님을 내보낸 후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있던 남편을 노려보며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나 지금 어머님한테 다 얘기할게. 자기야, 왜 그래? 이제 더 이상 나도 못 참겠어.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그러지 말고, 내가 얘기할게. 조금만 시간을 줘. 내일 엄마한테 바로 얘기할게. 남편이 정말 손이 발이 되게 빌면서 내일 얘기하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이게 화병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아예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회사를 나가는데 제가 회사 넘겨받고 나서 처음으로 뽑은 직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이 저한테 할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뭔데 그래요? 중요한 일이에요? 새로 뽑은 CS 직원이요. 그만둔대요. 왜요? 갑자기? 그렇게 직원에게 듣게 되었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CS 직원을 가진 말로 꼬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 CS 직원 입장에선 나이도 한참이나 많은 상사가 들이대니 질릴 대로 질린 거죠. 그 직원은 성희롱으로 고소할 생각도 있다더라고요. 그 직원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니 남편 한다는 말이 자기가 진짜 사장이고 저는 허수아비라면서 저랑 이혼하고 그 직원을 사모님 자리에 앉혀줄 거라느니 그런 소리까지 했다는군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어깨 만지고 허리 만지고 그랬다는데 그 직원도 참다 못 참겠다고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였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따지려고 했는데 남편이 그날 외근 갔다가 바로 퇴근하기로 한 날이라 회사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요. 마침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시비를 거는 겁니다. 너는 시어머니가 들어오는데 인사도 안 하니? 그렇게 배워 처먹었어? 하면서 시비를 걸더군요. 어머니, 저 건들지 마세요. 지금 폭발하기 직전이니까. 뭐가 어째? 이 싸가지가! 하면서 거실에 있던 각티슈를 저한테 집어 던진 겁니다. 맞지는 않았는데 너무 열받더라고요. 저는 벌떡 일어나 앞에 있던 컵을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와장창하며 개박살 소리가 났고 시어머니는 제가 미쳤냐며 소리를 질렀죠.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 사업자 등록증, 아파트 등기증 가지고 와 앞에 던졌습니다. 너 미쳤냐? 예, 미쳤습니다. 어머님 아들 같은 인간하고 살다 보니 속이 뒤집어지고 미치기 딱 좋네요. 툭하면 잘난 아들 어쩌고 그러셨죠. 이거 보세요. 어머님 잘난 아들 저한테 얹혀 사는 신세예요. 이 집도 제 거고 회사도 제 회사고요. 어머님 아들 쥐뿔 능력도 없어 저한테 빌붙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제가 참고 참아줬는데 회사 신입 직원한테 사모님을 시켜주니 이혼을 하니 어쩌니 개수작까지 부렸더라고요. 외도까지 저지르려고 한 거죠. 저 더 이상은 못 참겠네요. 어머님 그 잘난 아들 반품할 테니까 도로 데리고 가세요. 말도 안 돼. 여기가 왜 네 집이야? 여긴 내 아들 집이야. 어머님 아들 회사 하나를 1년도 못 다녔어요. 툭하면 그만두고. 그 와중에 허언증까지 있다고 안 좋은 소문 다 났습니다. 쥐뿔도 뭣도 없는 인간. 내가 결혼했으니 참고 살자 생각하면서 제 회사에서 일도 시키고 데리고 살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네요. 나가세요. 어머님 아들도 이 집에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할 겁니다. 저는 눈이 돌아 시어머니를 무작정 밖으로 내보내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거든요. 집 밖에서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음악을 크게 틀고 바닥에 깨진 컵도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있는 대로 꺼내 남편 물건을 쓸어 담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자기 엄마 내쫓았다고 저한테 폭언을 퍼붓길래
CS 직원이 너 성희롱 고소한다더라. 아주 회사에서 별 더러운 짓 다 하고 다녔더라. 그만 이혼하자는 말과 함께 차단해 버렸습니다. 곧이어 집 밖에서 비는 소리와 함께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 버렸습니다. 부부 사이라고 해도 폭언과 함께 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는 것은 명백한 가정폭력이자 소란행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 CS 직원은 남편을 성희롱으로 고소한 모양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랑 이혼할 거라느니 참고 사는 거라느니 너랑 결혼해서 사모님 시켜준다느니 하는 진술도 다 나왔죠. 게다가 남편은 경제적인 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막무가내로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게 만든 것 등 이혼 기책 사유가 명백했기에 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소송장을 받은 남편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제 회사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직원들과 1층 건물 경비 아저씨께 매몰차게 끌려 나가다시피 쫓겨났죠. 시어머니도 몇 번 찾아왔었는데 남편보다는 좀 더 격렬하게 나오시더라고요. 저더러 자기 아들 인생 망친 악독한 년이라는 소리하고 난동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금까지 뿌리길래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가차없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결국 자기 엄마가 경찰에 잡혀가 영락없이 처벌받을 것 같으니 그제야 남편에게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테니 경찰에 선처만 좀 구해달라는 비굴한 문자가 오더라고요. 사람 목숨보다 자기 체면이 중요했던 그가 엄마가 전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는 무너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베풀어달라는 마지막 인정을 베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 마지막 인정으로 그들과의 그 모든 악연을 완전히 끊어내고 싶었거든요. 그 모든 소송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았던 아들이 사실은 아내에게 빌붙어 살던 허언증 환자에 바람 피우려다 실패하고 쫓겨난 처지라는 걸 알게 된 전시모는 충격과 분노에 결국 자기 화를 못 이겨 풍으로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몸 한쪽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처지가 돼서도 병상에 누워 아들 탓, 며느리 탓을 하며 성질을 부리는 통에 병원에서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왕따 환자가 되었다는 얘기가 풍문에 흘려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는데 그 성격에 오래 가겠나요? 6개월도 안 돼서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한다고 하고요. 어쨌든 저는 제 인생을 좀먹던 두 사람을 완벽하게 떨궈냈습니다. 제 지난 결혼 생활은 비록 끔찍했지만 그 끝에서 저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두 발로 단단히 서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요. 끝까지 사연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딸 하나를 키우며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건축가입니다. 저는 전 남편과 제 가장 친한 친구의 배신으로 5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제는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때 제가 겪어야 했던 그 끔찍한 배신을 떠올리면 아직까지도 심장이 서늘해지고 기가 막힐 때가 많아요. 하지만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라고 하잖아요. 결국 모든 것은 제가 원하는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마무리되었기에 그 더러운 기억들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보란듯이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 졸업 후 한 건축 사무소에서 일을 하던 시절에 전 남편 박영수를 만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루 24시간이 모자라게 현장과 사무실을 오가며 일에만 미쳐 살던 때였는데요. 그래도 가끔은 숨통을 틔워야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동네의 한적한 골목을 찾아다니며 오래됐지만 아름다운 건물들을 스케치하곤 했는데요.
저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자 취미이기도 했죠. 그맘때는 북촌 쪽의 골목으로 자주 갔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북촌의 한적한 골목길에 앉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낡은 적벽돌 교회를 그리고 있었죠. 한참을 몰두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제 옆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더군요. 이 건물 정말 예쁘죠? 저도 매일 출근길에 지나다니면서 보고 가는데 볼 때마다 참 예쁘더라고요. 혹시 미술이나 건축 전공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말을 걸었기 때문에 보통은 경계심이 확 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포근한 인상 때문인지 부드러운 말투 때문인지 말을 거는 게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저는 건축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가볍게 얘기를 했고 그 남자도 가볍게 자신을 소개했죠. 그 남자가 바로 전 남편 박영수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자신은 이 동네에 있는 출판사 마케팅팀에서 일하는데 평소 건축과 예술에 관심이 많다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와 지적인 분위기, 그리고 제 일에 대해 보여주는 순수한 호기심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꽤나 낭만적인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 주고받은 명함을 시작으로 저희는 조금씩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죠. 그렇게 지내오다가 나중에 남친이 된 그가 술 기운을 빌려 첫 만남에 대해서 고백하더군요. 사실은 그 골목에서 스케치하는 저를 두어 번 봤었는데 그런 제 모습이 첫눈에 반했다고요. 원래는 자기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을 잘 걸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한테는 그날 말을 안 걸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용기를 냈었다고 하면서요. 사실 그날 마치 우연인 것처럼 제게 말을 걸었지만 속으로는 엄청 긴장되고 떨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 오히려 더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도 그 남자의 꾸준하고 진심 어린 애정 공세에 저는 서서히 빠져들었죠. 사귀는 동안에도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밤샘 야근이 잦은 저를 위해 매일 밤 사무실 앞으로 찾아와 따뜻한 죽이나 샌드위치를 건네주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저를 기다려준 적도 많고 쉬는 날이면 제 건축 디자인에 영감을 줄 것 같다면서 멋진 건축물이나 미술관으로 저를 데리고 다니기도 했죠. 저라는 사람을 많이 좋아해 주었고 또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존중이 많이 담겨 있었기에 저도 그 사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오랜 시간 연애를 했습니다. 그렇게 만나는 사이 저는 업계에서도 제법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맘때 원래 근무하던 건축사무소에서 독립해서 저의 건축사무소를 열게 되었죠. 다행히 초반부터 꽤 큰 프로젝트를 많이 받게 되어서 자리를 잘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맘때 남친도 저에게 끊임없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가 하는 사업과 일에서 인정도 많이 받고 안정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으니 이제 슬슬 결혼하면 어떻겠냐면서요. 저 역시 이런 남자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 되실 분 역시 저를 몹시 환영해 주셨어요. 능력 있고 잘 나가는 건축가 며느리를 얻게 되었다며 아들이 장가 한번 잘 간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셨거든요. 시어머니도 저를 환영해 주시고 저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는 남친도 있고 이대로라면 부족할 것 없이 행복한 결혼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 서로의 상황에 대해서 오픈을 해보니 남친 쪽은 모아놓은 돈이 정말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남친은 저보다 나이도 3살 연상이고 남친이 다니는 출판사도 꽤 이름 있는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회사 생활도 꾸준히 해온 편인데 왜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을까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친의 월급은 전부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생활비로 다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식당 일을 하시다가 남친이 취직하자마자 그만두셨다고 했고 시동생은 번번이 공무원 시험에 낙방하며 몇 년째 집에서 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남친이 가장이었고 남친이 벌어오는 월급으로 세 식구가 생활하고 있었으니 따로 돈을 모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솔직히 모아둔 돈이 아예 없는 것에 조금 놀랍고 실망은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했습니다. 다른 데 쓴 것도 아니고 가족들을 위해 써서 못 모았다는데 오히려 남친이 더 착해 보이고 가족에 대한 정이 많은 사람이구나 싶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결국 사람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제가 가진 돈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집안 형편이 여유로운 편이었고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좀 있었거든요. 그 재산으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었는데 그 전까지는 전세를 줬었습니다. 마침 전세를 줬던 제 아파트의 계약도 끝나가고 있었으니 거기서 저와 남친의 신혼도 시작하면 되겠더라고요. 저는 남친에게 우리 집에서 시작하면 되고 결혼에 필요한 건 내 돈으로 해결할 테니 걱정 말라고 다독였습니다. 남친은 제게 너무나 고맙고 미안하다면서 사는 동안은 자기가 정말 저에게 잘할 거라고 몇 번이나 그러더라고요. 게다가 그 사실을 안 어머님도 너무 고마워하셨습니다. 저보고 복덩이가 굴러들어온 것 같다는 얘기까지 하셨죠. 그동안 어머님도 고생 많이 하면서 살아오셨다기에 인간적으로 어머님에게 좀 짠한 기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선물로 어머님께는 700만 원짜리 명품백을 선물해 드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시동생에게는 취업 준비를 할 때 쓸 수 있게 최신형 노트북도 선물을 했었죠. 제가 그런 선물을 할 때면 어머님도 시동생도 너무 고맙다며 제가 이 집에 들어온 게 큰 복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저도 저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니 더 좋기도 했고요. 그렇게 남친과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연애 때와 다름없이 잘 지냈는데 서로 하는 일이 바쁘다 보니 시간을 많이 보내기는 어려웠죠. 그리고 어머님께도 자주 찾아뵙거나 연락을 드리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 게 좀 죄송해서 매달 넉넉한 생활비를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생활비와는 별개로 백화점에 갈 때에도 어머님이나 시동생의 옷 등을 같이 사기도 했고 또 저희 거 필요한 거 살 때 시댁 것도 같이 챙기기도 했죠. 어머님은 그때마다 역시 우리 며느리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은 친구분들 모임에 저를 불러내 자랑하시기도 했죠. 내가 우리 며느리 너무 좋아서 주변에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 예쁘지, 착하지, 능력 좋지. 내 친구들 다 너무 부러워한다니까. 제가 뭘요? 아까 너 오니까 내 친구들 부러워하는 거 봤지? 게다가 네가 우리 식사한 거 계산도 해줬잖아. 아휴, 얼마나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던지. 이게 다 네 덕분이다. 내가 우리 며느리 때문에 요즘 너무 좋아.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저를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그런 게 참 좋았는데요. 지금 와서 가만 생각해보면 어머님은 제가 아니라 제 직업과 통장 잔고를 사랑하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남편과의 결혼 생활 자체는 겉보기엔 평탄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1년 반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그맘때 저는 저희 딸을 임신했고 일은 조금 줄이면서 태교에 신경을 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남편이 잘 다니던 출판사를 갑자기 그만두고 자신의 이름을 건 광고 기획사를 차리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었죠. 남편은 출판사에서도 광고 기획 쪽 업무를 했었는데 이제 나와서 자신만의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안정적인 직장 놔두고 왜 굳이 가시밭길로 가려고 하느냐고 말렸죠. 그랬더니 남편은 저한테 몹시 서운해 하더라고요. 나는 자기가 하는 일 진심으로 존중하고 자기가 뭘 하든지 다 적극적으로 응원했어. 그런데 자기는 나한테 왜 그렇게 못해주는 거야? 나 좀 서운하려 그러네. 자기가 사업할 때는 내가 응원해 줬었잖아. 그래, 알지, 아는데 내가 해보니까 회사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어서 그래. 어쨌든 자기는 했고 멋지게 잘 이끌어가고 있잖아. 나도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그리고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도전해서 멋진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나 잘할 수 있어. 내가 못할 것 같아? 그건 아닌데. 내가 자기 믿어줬던 것처럼 자기도 나 믿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자기 사업을 응원해줬던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안정적인 길을 버리는 것이 이해가 안 됐지만 남편은 자신에게도 꿈이 있다며 더 이상 월급쟁이로 살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저를 항상 응원해 주는데 왜 저는 그렇게 안 해주냐고 하니 저도 더 이상은 반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응원해 준다고 했는데 남편은 안 그런 척 하면서 저에 대해서 자격지심이 꽤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건축가로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신만의 사업을 하고 싶어 하고 또 쉽게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남편은 사직서 던지고 호기롭게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남편의 사업은 예상대로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호기롭게 시작한 것과 달리 클라이언트도 거의 없었고 초반에 얘기됐던 광고 기획도 거의 무산되는 일이 많았거든요. 사업 시작한다고 이래저래 든 돈은 많은데 수입은 회사 다닐 때보다 반토막이 날 정도였던 거죠. 그렇다 보니 집에는 생활비 한 푼 가져오지 못하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저희 집에 필요한 생활비와 남편의 부족한 사업자금, 그리고 시댁에 들어가는 모든 돈까지 고스란히 제 어깨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를 낳고도 일도 잘 못 쉬고 바쁜 나날들이 지속될 정도였죠. 그리고요, 결혼 생활이 흘러가면 갈수록 어머님과 시동생의 요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전에는 제가 뭘 해드리면 고마워하고 미안해하고 그러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셨거든요. 신영아, 우리 집 김치냉장고가 소리가 시끄럽던데 김치냉장고 한번 알아봐. 형수님, 저 이번에 공무원 시험 가산점 때문에 학원을 좀 다녀야 할 것 같은데 학원비 좀 대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요. 사실 시댁 식구들이 그런 요구를 할 때면 저는 웬만해선 군말 없이 해드렸습니다. 남편 기도 살려주고 싶었고 또 어찌됐든 가족이니까요. 그 요구들이 갈수록 과해지고 당연해진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애써 모른 척 했던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행복한 결혼이라고 그렇게 저 자신을 속이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정말 까맣게 몰랐습니다. 제 희생 때문에 유지되고 있던 그 평화로운 일상 뒤에서 남편과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세상에서 가장 역겹고 추악한 연극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을요. 제게는 대학 시절 때 가장 친했던 친구 한정희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대학 때부터 눈에 띄는 미인이었고 결국 2학년 때 강남에서 큰 사업을 한다는 집안의 아들과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며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종종 연락도 하고 만나고 지냈는데요. 대학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하는 저나 다른 친구들과 달리 학교까지 그만두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던 정이기에 대화를 해보면 관심사나 생활이 많이 달랐습니다. 물론 부잣집에 시집간 정이기 때문에 늘 값비싼 가방이나 시계, 구두 등을 착용하고 나오긴 했고 겉으로는 굉장히 잘 살고 부유해 보였어요. 하지만 친구들 모임에서 늘 한다는 얘기가 남편 자랑, 아이 얘기, 시부모님 얘기 그런 거였거든요. 제 친구들은 미혼도 많았고 또 한창 사회생활 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서로 대화의 공감대가 전혀 없었죠. 그렇다 보니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소원해지게 되었고 제가 결혼할 때쯤에는 거의 연락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저도 정희에 대해서 기억이 많이 흐려져 있었죠.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3년 정도 지났을 무렵 정희가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사무실로 와도 되겠느냐 하더라고요. 대학교 때는 그래도 저랑 제일 친했다 보니 제 생각이 많이 나서 연락했다면서요. 대학교 때 친했던 친구가 보고 싶다는데 당연히 오라고 했죠. 그런데 저희 사무실로 찾아온 정희는 몇 년 전 마지막으로 봤었던 그때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 있었습니다. 얼굴도 수척하고 파리해지고 행색도 그때와는 많이 다르게 옹색하더라고요. 정희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혼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울면서 그동안 말 못했던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정희는 저희 친구들에게 너무 잘 사는 척했지만 사실은 결혼 생활 내내 시댁의 모진 구박과 남편의 무시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댁 식구들이 자기한테 억울한 누명까지 씌워서 결국 위자료도 거의 못 받고 아이 양육권까지 빼앗긴 채 맨몸으로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너무 놀랍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댁 식구들이며 정희의 전 남편도 정말 못된 인간들이구나 싶고요. 저와 제 친구들 앞에서 그동안 잘 사는 척 하느라 애썼지만 사실은 너무 힘들었다며 펑펑 우는 친구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정희는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기 신영아, 내가 이렇게 너 찾아온 건 물론 네가 보고 싶어서가 가장 큰데 다른 이유는 취업 자리 좀 부탁하고 싶어서. 취업 자리? 사실 동기들 중에 네가 제일 잘 나가잖아. 네가 운영하는 건축사무소도 꽤 유명하고 잘 된다고 그러고. 혹시 나 일할 만한 자리 없니? 정희는 취업을 부탁했는데 저희 사무실에서는 딱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마침 남편이 자기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회계 정리와 잡무를 해줄 직원을 구해야 한다는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우리 남편이 운영하는 광고 기획사에 사람이 좀 필요하다면서 한번 물어봐 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남편에게 물어봤고 남편은 제 친구니까 알겠다면서 자기 사무실로 출근을 하라고 했습니다. 제 딴에는 안타까운 사정의 친구를 도와주려 한 거였는데 그 친절이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드는 불행의 씨앗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정희가 일을 너무 못한다며 입만 열면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한정희 씨 정말 어떡하지? 일을 너무 못해. 그래? 아무리 자기 친구라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아? 가르쳐줘도 맨날 까먹고 실수투성이에 내가 편하려고 직원을 쓰는 건데 한정희 씨 때문에 일을 이중으로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일을 못하면 사람이 성실하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툭 하면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지각은 기본이고 업무 시간에 뭐가 그렇게 바쁜지 개인 전화하거나 개인 볼일 보느라 자리를 자꾸 비운다니까?
그러는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사실 전문 격리 인력을 뽑으려고 했는데 저 때문에 정희한테 일자리를 준 거잖아요. 그런데 정희가 일도 못하고 열심히도 안 한다고 하니 아무리 남편이라고 해도 남편 볼낯이 없었죠. 그래서 정희에게 몇 번이나 주의를 줬습니다. 정희야, 우리 남편이 좀 힘들어하더라. 네가 일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줄 수 있을까? 내가 뭘 어쨌다고? 사장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뭐 지각 같은 것도 좀 자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업무 시간에 자꾸 개인적인 일로 자리를 너무 비우는 것 같다고. 몇 번 안 그랬어. 그리고 솔직한 말로 사무실 일도 별로 없어서 없을 때 잠깐 볼일 본 게 단데.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 남편 입장에선 직원이 자꾸 자리를 비우니까 좀 그런가 봐. 알겠어, 무슨 말인지. 조심할게. 제가 얘기를 하니 정희는 자존심 상해하면서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친구 사이다 보니 말 전하는 것도 곤란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정희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제 친구만 아니면 잘라버리고 싶다는 얘기도 종종 했어요. 정희 역시 저희 남편한테 불만이 많은 듯 했고요. 괜히 소개를 시켜줬나 싶기도 하고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난처한 일이 많았죠. 그런데요, 정말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더 이상 정희에 대한 불평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더군요. 정희 역시도 별 얘기를 안 하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요새 정희는 일 잘해? 라고 물으면 뭐 이제 괜찮아. 적응했나 봐. 라며 대충 대답을 하곤 하더라고요. 남편의 대답에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아, 내 말을 듣고 친구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다행이다 라고요. 그 두 사람이 이미 사무실 근처 호텔에서 점심시간을 함께 보내고 서로에게 자기라고 부르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는 건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 끔찍한 진실의 꼬리를 잡게 된 것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야근을 하고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거실 소파에 외투를 아무렇게나 벗어두고 샤워를 하고 있더군요. 저는 무심코 남편의 외투를 들어 옷걸이에 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투 안주머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얀색으로 접힌 영수증 같은 것이었죠. 저는 별 생각 없이 그걸 주워 펼쳐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이었거든요.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이라니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랑 같이 간 것도 아닌데 남편 주머니에서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이 나올 이유가 뭐가 있겠나요? 저는 애써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수만 가지의 끔찍한 상상들로 뒤엉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강처럼 한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군요. 불과 한 달 전 정희의 오피스텔에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뭘 가져다 주려고 잠깐 들렀었고 정희가 차 한 잔 줄 테니 잠시 앉아있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니 협탁에 산모수첩이 올려져 있는 겁니다. 이미 이혼을 한 정희인데 웬 산모수첩 싶어서 좀 의아하더라고요. 또 그 산모수첩에 적힌 산부인과가 제가 딸을 낳았을 때 이용했던 병원이기도 해서 더욱 한눈에 알아봤죠. 제가 그 산모수첩 안을 보려고 했는데 정희가 좀 당황하면서 황급히 치우더라고요. 그러더니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혼 전 첫 아이 가졌을 때 썼던 건데 아이가 생각나서 꺼내봤다라고 했습니다. 이혼 후 아이도 잘 못 보고 지내는 정희가 안타까웠고 그 일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산부인과 영수증을 보자 그때 그 일이 번뜩 생각난 겁니다.
이 영수증에 찍힌 산부인과와 정희가 황급하게 숨긴 산모수첩에 적힌 산부인과가 같은 곳이기도 했고요. 저도 그 산부인과를 다녔기 때문에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우연이라고 하기엔 뭔가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설마 아니겠지. 설마 그 두 사람이? 그 생각을 하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손에 쥔 채 아이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저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지옥의 문을 여는 심정으로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결혼 기념일로 설정된 비밀번호가 그날따라 유독 역겹게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알아서는 안 될 모든 것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의 메신저 대화는 자기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더군요. 스크롤을 내리는 내내 제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고 눈앞은 몇 번이나 흐려졌습니다. 자기야, 나 오늘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안정해야 된대.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우리 애기 괜찮아? 내가 지금 당장 갈까? 아니야, 됐어. 근데 나 너무 불안해. 신영이는 언제쯤 정리할 거야? 나도 미치겠어. 이신용 명의로 된 집이랑 재산만 어떻게 뺏어오면 뒤도 안 보고 바로 이혼할 수 있는데 그게 쉽냐고. 변호사 말로는 유책 배우자는 재산 분할 청구도 어렵대. 그럼 어떡해. 그냥 이렇게 숨어서 우리 아기 낳으라고? 난 절대 그렇게 못해. 알았어. 알았으니까 자꾸 쪼지 말고 기다려봐. 내가 다 방법 생각하고 있으니까. 일단 급한 대로 저번에 말한 생활비 보내줄게.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고 좀 쉬고 있어. 내일 점심으로 소고기 사줄게. 임산부는 철분 보충해야지. 알았어. 우리 뱃속의 호박이가 아빠 보고 싶대. 오빠 사진 좀 보내줘. 그리고 남편은 V자를 하고 있는 사진까지 하나 보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믿었던 내 남편과 제 친한 친구가 제 등 뒤에서 나눈 대화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배신감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속에서부터 무언가 부글부글 끓어올라 터져버릴 것 같았죠. 당장이라도 자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정희의 집으로 쫓아가 그 두 인간의 머리채를 다 뽑아버리고 싶었지만 저는 가까스로 괴물 같은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칠 밤낮을 지옥 속에서 고민했고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혼. 저는 일단은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면서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에 대한 상담도 했죠. 제가 뭔가 달라졌다는 걸 짐작했는지 남편도 심지어 정의도 떠보듯이 제게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하더군요.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배신을 하고 뒤통수를 친 것처럼 저도 조용히 준비하고 깨끗이 이혼을 하겠다는 결심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의 조용한 이혼 준비가 되어가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맘때 갑자기 어머님과 시동생이 연락도 없이 제 사무실로 쳐들어왔습니다. 제 입장에선 이혼하는 마당에 이렇게 말도 없이 찾아온 어머님과 시동생이 좀 짜증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잘못한 사람은 남편이고 한정이지 어머님과 시동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게 좋게 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셨다 보니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고 무슨 일로 사무실까지 오셨느냐 물어봤죠. 그런데 어머님이 아주 황당한 얘기를 하시더군요. 신영아, 우리 막내 장가 보내야 할 것 같다. 네? 갑자기요? 도련님 만나는 분 있으셨어요? 저는 좀 놀라서 물었습니다.
시동생은 오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지만 결국 낙방했고 그 후에는 아는 친척분의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했거든요. 일을 시작한 지도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결혼이라니 놀랐죠. 형수님, 저 실은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서요. 결혼을 좀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아직 기반도 없을 텐데 결혼이라니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더 황당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모아놓은 돈이 없잖니. 저쪽 집에서는 아파트 전세금 반반하자고 하던데 못해도 2억은 있어야 될 것 같아. 여자 쪽에서 반반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없다고 하기에는 영 모양 빠지고. 이럴 때 능력 좋은 며느리 덕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니? 어떻게 좀 융통이 안 될까?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 아들이 제 친구랑 바람이 나서 애까지 가진 이 마당에 이 사람들은 태평하게 저한테 2억을 요구하고 있다니요. 제가 무슨 자신들의 현금 인출기인가요? 그 전까지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시댁 식구들도 한 가족이다 생각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우려고 했지만 그 순간은 너무 어이없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 사람들한텐 내가 그냥 돈으로 보이나 보다 싶고요. 순간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결심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오히려 인자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과 시동생에게 말했죠. 아, 도련님 결혼 자금이요? 네, 알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지금 바로 돈 가지러 가죠. 제 말에 어머님과 시동생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지금? 네, 지금요. 저랑 같이 좀 가세요. 어머님과 시동생은 은행이라도 가는 거냐며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제가 순순히 돈을 준다는 말에 신이 나서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차에 탄 어머님과 시동생은 결혼 준비에 관한 이야기를 신나게 떠들어대더군요. 저는 코웃음 치며 그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제가 차를 몰아 도착한 곳은 바로 제 남편과 바람난 그 친구 한정희가 사는 허름한 오피스텔 앞이었습니다. 저는 도착했으니 내리라고 했고 어머님과 시동생은 몹시 어리둥절해 했죠. 신영아, 근데 여긴 어디니? 누구 만나기로 한 거야? 네, 따라와 보세요. 도련님 결혼자금 준비해줄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한정희의 집 문을 망설임 없이 두드렸습니다. 한참 뒤에야 문을 연 한정희는 문 앞에 서 있는 저와 그 뒤에 서 있는 어머님, 시동생을 보고는 몹시 당황하더군요. 어머님도 황당한 얼굴로 저를 보셨죠. 이 여잔 누구니? 인사하세요, 어머님. 어머님 새며느리 될 사람이에요. 뱃속에는 어머님 손주도 있고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니? 어머님과 시동생은 경악하며 저와 한정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어머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팔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신영아,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 여자가 왜 내 며느리야? 박영수랑 이 여자랑 바람 폈으니까요. 임신도 했다니까요. 말도 안 된다. 네가 뭘 잘못한 거겠지. 우리 영수가 우리 아들이 미쳤다고 너를 놔두고 바람을 피워? 그것도 이런 여자랑?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군데? 제 대학교 동기예요. 이름은 한정희. 이혼했고 전 남편이 아이 하나 키운다고 하고요. 현재는 박영수랑 바람 피워서 박영수 애까지 임신 중이고요. 저는 어머님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한정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궁금하시면 이제 직접 여쭤보세요. 뱃속의 아기가 어머님 아들인 박영수 아이가 맞냐고요.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모든 시선이 한정희에게로 쏠렸습니다. 한정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셨는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하며 한정희에게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 너 뭐야?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는 몰라도 감히 우리 영수를 꼬드겨? 어머님이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퍼붓자 한정희도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머니,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누가 누굴 꼬드겨요? 아드님이 저 좋다고, 저 아니면 못 살겠다고 매달려서 만나준 건데. 그리고 초면인데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한정희의 말대꾸에 어머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온다는 표정이었죠. 한정희는 이렇게 까발려졌음에도 저에게 눈꼽만치도 미안한 기색이 없더군요. 뭐라고? 이게 지금 뭐라는 거야? 저 임신했어요. 이 뱃속에 영수 씨 아들이 자라고 있다고요. 함부로 소리 지르지 마시죠. 태교에 안 좋으니까. 정희는 배를 한번 쓰다듬으며 아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 뻔뻔하고 역겨운 태도에 저는 물론이고 어머님도 충격으로 뒷목을 잡으셨습니다. 이게 말이나 돼? 그런데 그 와중에 시동생은 울상이 된 표정으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형수님, 그럼 제 결혼 자금은요? 이 와중에 시동생은 지 결혼자금 타령하는데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더라고요. 도련님 결혼자금을 왜 나한테 얘기해요? 지금 얘기 못 들었어요? 이 와중에 결혼자금 물어보고 싶어요? 앞으로 돈 얘기하고 싶거들랑 이 여자한테 말해요. 저 박영수랑 이혼할 겁니다. 앞으로 이 여자랑 어디 잘해보세요. 그렇게 제가 가려는데 어머님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어디 가니 신영아? 잠깐만, 이렇게 가는 법이 어딨니? 어머님, 그나마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제가 이쯤에서 그만하는 거예요. 놓으시고 저랑의 모든 인연은 이제 끝입니다. 저 쓰레기 같은 년이랑 우리 영수가 그랬을 리가 없다. 말도 안 된다. 뭐라고요? 너는 입 안 닥쳐! 어디서 쥐뿔도 없는 게 우리 영수가 정신 나갔니? 신영이 놔두고 너 같은 거랑. 너 그래 우리 영수애도 아니지? 나 참, 말 다 했어요? 박영수애 맞거든요? 웃기고 있네. 어머니! 누가 네 어머님이야? 그러면서 실랑이가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그 와중에 저를 붙잡고 늘어지는 어머님 손을 떼어냈습니다. 둘이서 얘기 잘해보세요. 저는 더 이상 여기 끼어있고 싶지 않네요. 저는 저를 끝까지 붙잡으려는 어머님과 시동생까지 떨궈내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제 등 뒤로는 어머님과 한정희의 싸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뒤는 뭐 예상대로의 진흙탕 싸움이었습니다. 남편 박영수는 제게 전화해서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오해라며 한정희가 작정하고 자기를 꼬셨다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죠. 게다가 애초에 한정희를 자기 사무실에 취업시킨 건 저 아니냐면서 제 탓도 있는 거 아니냐는 소리까지 하는 겁니다. 상황 안 좋은 친구 취업 자리 좀 도와달라고 했지 누가 지한테 바람피라고 했나요? 그 와중에 제 탓을 한다는 것도 어이가 없었죠. 저는 그 준비했던 이혼 소송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지체 없이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조용히 증거 모으면서 이혼 준비를 한 덕분에 결혼 전부터 제 명의였던 모든 재산은 완벽하게 지켜냈고 남편 박영수와 한정희에게는 법정 최고액의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리는 후일담으로는 그 두 사람이 결국 같이 살림을 차렸지만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생지옥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사업은 제 도움이 없으니 완전히 망했고 지금도 빚더미에 올라앉았대요. 게다가 전 시모는 아들 인생 망친 불엿이라며 한정희를 매일같이 들들 볶고 이미 과거에 시댁살이를 경험했던 한정희는 이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라며
악착같이 전시모에게 대들어서 집안이 전쟁터가 따로 없다고 하더군요. 참, 나중에 다른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 한정희가 첫 남편에게 이혼당한 진짜 이유 역시 남편 몰래 나이트랑 호스트바 다니다가 걸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제 앞에서는 지독한 시집살이와 남편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도 별반 잘한 건 없는 거였죠. 그러고 보면 정말이지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은 과학인 것 같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배신당한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았지만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크고 더러운 혹들을 깨끗이 도려냈으니 제 소중한 딸과 함께 더 멋지게 보란듯이 살아갈 생각입니다. 저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